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심리학 개론 오늘 10강 인지심리학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은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측해내고 또 결과를 내기도 하죠. 자, 그럼 인지심리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인지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왜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버리는가, 어떤 정보는 입력이 되고 기존의 정보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 어떻게 상호작용이나 융합을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또 저장이 되는가, 저장된 정보, 나에게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는 어떻게 그럼 꺼내 쓰게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 감각과 지각, 그 다음에 학습과 기억,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인지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고의 기초 단위를 한번 보면 그 첫 번째는 심상, 우리가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심상,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상이죠. 그래서 심상을 경험하고 심상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상징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외부 세계의 상당 부분을 시각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텍스트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긴 문장 같은 거를 다 기억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림과 함께, 그 이미지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그 키워드들 몇 개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미지처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을 해서 마음속에 이제 심상에 그것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 상당 부분들을 시각에 의존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 우리 인지작용에도 시각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각하고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몸속에서 생리심리학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몸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신경세포로 전달하고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해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것처럼 인지심리학에서도 인간이 시각에서 받는 자극들이 굉장히 크고 이런 시각이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초에다 두고 우리 인지작용에서도 그런 시각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자, 사고의 기초 단위에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구체적인 대상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사상들을 분류하고 구별하는 정신적인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잡고 얘기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추상적인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논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구별을 해내는 그런 정신적인 범주를 우리가 개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원들은 범주에서 대표적이거나 덜 대표적일 수가 있습니다. 범주를 잘 대표하는 사례를 우리가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지심리학. 자, 제가 초두에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보자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환경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이런 지식을 활용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각종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처리해내는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심리학의 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지 과정. 그럼 인지 과정, 인지 심리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인지 과정이란 무엇일까? 환경적인 자극이 지니는 그런 의미 또는 정보의 내용을 심적 표상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적 표상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보유, 변환, 산출, 활용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지 과정은 보유, 변환, 산출, 활용. 자, 이 네 가지 과정을,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인지심리학의 역사, 인지심리학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인지심리학이 된 것인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분트가 얘기한 구조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구조주의 심리학은 의식의 내용,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것, 이런 삶의 과정 자체가 심리학의 주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그런 심리학의 분야예요. 자연과학적인 실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형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면서 우리가 뭐 결과를 내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치에 대한 거를 뭐 수치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학적인 실험 방법들을 내성법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과학적인 실험 방법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사람의 심리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또 내성법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실험 방법과 내성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방법론의 미흡으로 인해서 알매 과정이랑 그 심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구조주의 심리학, 분트가 연구를 했던 구조주의 심리학은 되게 인지 심리학에서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중간에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면 내성 심리학 또는 자기성찰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자, 자신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자, 자신이 인지하는 생각, 감정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기성찰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넘어가자, 괜찮을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성찰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계속해서 자기성찰을 해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감정에 대해서도 좀 민감해져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성찰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언어를 보고 언어적인 보고를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제가 내성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과학 실험을 하듯이 실험 결과를 착착착 내서 우리가 수치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의미가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결과를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언어적인 보고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내성 심리학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인지심리학의 역사에서 두 번째 행동주의예요. 왓슨이 얘기한 행동주의 심리학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그 내성법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행동주의에서는 내성법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과학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실험 방법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만이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객관적인 실험 방법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만을 기술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의 기본 방법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그런 그 객관적인 실험 방법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만을 갖고 그걸 기술하는 것,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설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지 과정을 배제하고요.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과정,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극과 반응의 조건 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죠. 행동주의에서는. 자, 그래서 이 왓슨이라는 사람은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자극을 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런 조건을 주니까 이런 반사 행동이 나오고 뭐 이런 설명들을 연구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그렇죠?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 이론에서 행동주의를 자신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행동주의의 창시자가 된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설명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지과학의 등장이에요. 자, 컴퓨터와 마음을 유추한다. 이거 뭘까요? 인간의 마음도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상징 조작 체계를 가지고서 개념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인지과학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정보처리적 접근과 인지심리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인지과학을 밑에 이렇게 네모칸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뇌의 작동,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인간의 마음의 과정,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상, 그리고 그 작동 과정을 연구하는 종합적 다학문적인 과정이다 라고 인지과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느끼고 그다음에 몸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표상화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 작동 과정을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인지심리학과 인접해 있는 그런 인접 학문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부분도 한번 지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 각 분야에 걸쳐서 심리학 이론이나 관점을 인지적인 개념이나 그 과정을 고려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등등 이런 심리학의 분야들이 이런 인지심리학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신경과학, 교육학, 컴퓨터과학, 미학, 디자인학, 인간공학, 교육심리학, 인공지능학, 언어학, 인지신경심리학 등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인지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했던 그 행동주의, 그리고 처음에 분트가 얘기했던 그런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바깥에서 이렇게 어떻게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안에서 처리하고 이것들을 표출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인지심리학과 연결이 돼서 그러면 사람의 신경, 그쵸? 신경 구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신경과학, 그 다음에 교육이나 교육심리학과는 연관되어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컴퓨터 과학이나 뭐 디자인 미학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을 연구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학, 뭐 언어, 인지신경 심리,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결주의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연결주의란 무엇인가? 자, 인간의 마음을 여러 정보들이 동시에 함께 처리되는 병렬 처리 체계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렬 처리로 한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심리적인 과정을 무형화했어요. 자, 이런 연결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연결주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경망으로 작동하는 정신 또는 행동 현상을 모델링하는 인지심리학, 그리고 인지과학, 그리고 심리철학 분야에서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연결주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떠한 정신 상태도 신경망에서 신경세포 단위에 대해서 N차원의 수치 활성값으로 묘사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신 상태, 신경망,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의 단위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마다 모두 그 수치를 활성값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억이라는 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뉴트럴 유닛 간의 연결의 강도 또는 구조를 수정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신경의 그 하나의 그 유닛 단위에서 그 신경과 신경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신경과 신경이 연결이 돼 있을 때 그것이 연결되면서 뭔가 이렇게 신호가 가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 신경 그 유닛 간의 연결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구조를 수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연결주의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서의 인지심리학적 연구.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과 인지심리학이 어떻게 좀 연관이 돼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서에 대한 계산적인 이론 모형이 제시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뭐 자기 성찰 이런 얘기도 앞에 나왔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정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서와 인지에 대한 관계, 경험적 이론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쵸? 감정, 그러니까 정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인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산물이다.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결과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고, 그 다음 응용인지 심리학의 발전이에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뭔가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점점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구로만 계속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은 따르고 연구는 연구대로 따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응용인지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뭔가 삶에서 조금 더 그 인지심리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와서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자, 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는 거. 외부에서 우리한테 어떤 자극이든 자극이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뭐 다양한 자극들이 올 수 있어요. 시각적인 자극, 촉각 자극, 후각 자극, 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극이나 정보 중에서 어떤 제한된 대상에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을 하게 될 때, 나는 저것이 관심이 가네, 저것이 마음에 드네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뭔가 자극을 받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한 가지에 딱 꽂히는 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제한된 대상에 집중하게 될 때 작동하는 기제가 바로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를 끌어모으는 것은 전경과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가 집중되는,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전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같은 자극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진 것 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배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악기, 관악기를 불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여성의 앞모습 같기도 하고요.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집중했느냐,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얼굴이 전경이 될 수가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악기를 부는 남자의 모습이, 악기를 부는 사람의 모습이 전경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경과 배경의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위에 보면 루빈의 컵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지금 루빈의 컵에서 어떤 모양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전경이 되었나요? 자,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의 옆모습, 그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옆모습이 전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컵, 그쵸? 하얀 색깔의 그 컵 모양, 예쁜 컵 모양이 전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경과 배경을 응용해서 만든 그 예술 작품도 있는데요. 그림 3에 보면 작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위쪽을 보면 이게 같은 무늬의 반복인데 날아가는 새가, 그쵸? 검정색으로 보이는 날아가는 새가 전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의 그런 그 물고기, 그쵸? 물고기가 전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전경이 되느냐, 배경이 되느냐는 주의, 내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주의 발달을 한번 볼까요? 주의 발달을 보게 되면 주의 선택성, 주의의 상태, 그 다음에 주의의 통제, 이렇게 선택, 상태,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발달에서 주의 선택성을 먼저 보면 어떤 것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주의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 선택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의 상태,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의를 몰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는데 여러 가지 자극이 한꺼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물고기와 새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전경으로 보이셨나요? 자, 전경으로 보였던 게 내가 주의를 몰두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몰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주의를 몰두하고 있는 것이 전경으로 보이게 마련인 것이죠. 자, 주의의 상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의의 통제입니다. 주의의 선택성과 몰두 상태가 조절이 되는 것. 자, 주의의 선택성과 그 다음에 몰두 상태가 잘 조절이 되는 걸 우리가 주의의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하고 몰두를 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에 진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잘 컨트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의 통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에서 실수와 주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끔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되게 습관적인 행동, 그리고 주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 내렸던 정류장이 있어요. 그쵸? 대중교통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매번 자주 이용했던, 자주 내렸던 또는 자주 탔던 그런 정류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거기보다 몇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습관대로, 그죠? 늘 하던 대로 그냥 내리던 역에서 내려버리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행위의 실수, 우리가 어떤 행위의 실수를 하는데 이거는 연습이 잘 된 과제를 실행할 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우리가 돈 내고 물건 사잖아요. 그렇죠? 카드로 뭐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건값을 지불했어요. 카드 결제했어요. 근데 물건 안 갖고 오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ATM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돈을 뽑았어요. 그렇죠? 돈을 인출을 하는데 카드를 넣고 돈이 인출이 돼서 그 돈이 딱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화면에 찍히고 뚜껑이 딱 열렸어요. 돈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두고 카드만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평소 때 이런 거는 연습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연습이 잘 된 과제인데도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실수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실패와 기억 실패가 있는데요. 주의 실패는 이런 거예요. 은박지로 껌이 이렇게 껌 종이가 쌓여져 있는데 껌을 이렇게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껌은 버리고 그 다음에 껌 종이는 입에다가 넣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죠? 무심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의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억 실패는 무엇일까요? 기억 실패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있죠.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이야기들, 그쵸?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사람들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의 가운데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너무나도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 실패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주의 실패는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할 때 무심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실패, 주의 실패이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각적인 착각이에요. 외부의 자극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현상.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었어요. 나에게 자극이 왔는데 그런 자극을 내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각적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등성처럼 후천적인 경험 때문에 경험하는 지각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지각 항등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각 항등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대상의 모양, 어떤 대상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 밝기, 컬러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하더라도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옷을 굉장히 평소와 다른 스타일로 많이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럼 평소에 이 사람이 맨날 검정색 옷을 많이 입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컬러풀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각 항등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지각 항등성은 자극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 체계가 자극 체계의 물리적 속성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어떤 특성까지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주변 특성을 다르게 바꾸면 같은 자극도 다르게 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그 환경, 주변의 특성 이런 것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른 지각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각적인 착각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각적인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변의 맥락 때문이에요.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밀러 라이어가 착시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보면은 화살표 3개를 그려놨는데 보세요. 아래쪽을 보시면 화살표 3개 옆에 땡땡땡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자, 이 줄을 보면 이 3개의 화살표의 가운데 있는 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일정한 길이에 똑같은 길이의 줄 3개를 나란히 놓고 끄트머리에 있는 화살표만 다른 방향으로 막 바꿨어요. 그쵸? 첫 번째 있는 화살표는 안쪽으로 향하게끔, 그쵸?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꺽쇠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첫 번째 화살표가 밖으로 향해 있는 그런 그 직선보다 두 번째에 있는 직선이 화살표가 꺽쇠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니까 뭔가 더 길어 보이는 착각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라인을 보면, 직선을 보면 한쪽은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 화살표가, 한쪽은 반대편으로, 그죠? 안쪽을 향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다 바깥쪽으로, 두 개 다 이렇게 안쪽으로 향해 있는 그 화살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꺽쇠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화살표에 비해서는 짧아 보이고,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꺽쇠가 바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 제일 짧아 보이는 화살표 그 라인에 비해서는 또 길어 보이고, 그 중간 정도의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런 지각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가운데 있는 선들은 세 개 다 길이가 똑같은 선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밀러 라이어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각적 조직화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내적 표상이 형성이 되면 조직화해서 게슈탈트를 구상합니다. 이 게슈탈트는 형태나 전체를 의미하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 게슈탈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심리학 부분도 또 따로 있는데, 게슈탈트는 단순히 감각이 모인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게슈탈트는 형태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그 네모칸 안에 게슈탈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심리학 철학에서 이 말하는 게슈탈트는 뭐냐면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 전체성을 지닌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갖고 있는 통합이 되어 있는 그 형상, 통합이 되어 있는 현재 그 상태, 형상과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접촉해서 경험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그 경험하고 있는 형상을 그대로 매 순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 아,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제 자각을 한 다음에 수용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내가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거. 이런 매 순간 자각,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기체 인지 기능에 대한 신뢰가 근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슈탈트에서는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슈탈트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다,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그대로 매 순간을 자각, 수용한다. 그래서 유기체 인지 기능에 대해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신뢰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각적 조직화에서 형태 지각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주위에서 전경과 배경 얘기를 했는데요. 형태 지각에서 우리가 지각할 때 첫 번째 과제는 배경이라는 주변으로부터 전경이라는 대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과 전경에 대한 얘기를 형태 지각에서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각 집단화에서는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연결성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각 집단화에서 얘기하는 근접성은요. 근접성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을 함께 집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선이 있으면은 2줄씩 그냥 3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자, 얇은 줄이 2개씩, 2개씩, 2개씩 이렇게 3세트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세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까이 있는 줄 2개는 그냥 우리가 함께 집단화해서 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선이지만 2개씩 붙어 있으니까 아, 세 쌍이구나. 그렇지, 3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각 집단화해서 근접성, 가까이 있는 것끼리 집단화시키는 거, 묶는 거, 이걸 근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유사성이에요. 형태 지각에서 유사성은요. 자극 정보를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시각적인 자극을 받을 때 정보를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집단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트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동그라미 3개가 있고 네모가 3개가 있고 세모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런 자극들을 여러 모양의 수평선으로 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양끼리 우리 눈은 이렇게 보고 묶는다는 거예요. 형태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서 집단화를 시킨다. 그래서 쭉 3개가 동그라미, 쭉 3개가 네모, 쭉 3개가 세모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지각을 한다라고 유사성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형태 지각에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요. 불연속적인 것보다 연속되는 패턴을 지각하는 것.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을 우리는 형태로 지각을 한다. 여러 개의 개별적인 반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곡선과 직선으로 보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약간 반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개의 반원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직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연속적인 거, 이렇게 곡선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런 연속성을 우리가 형태로 지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폐쇄성은요. 공백이나 결혼이 있는 부분은 이를 보완해서 완결된 형태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그 세모 모양이 있는데 그 세모 모양이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점점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세모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이 연결된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폐쇄성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연결성이에요. 동일한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점과 선으로 그 영역을 하나의 단위로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있고 가운데 선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가운데 선으로 연결한 애가 그냥 하나의 집단이다 라고 우리는 형태 지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연결성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각적 조직화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깊이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깊이 지각은 양한 단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눈이 한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눈에 맺히는 영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두 영상의 차이인 양안부등, 그러니까 양쪽이 다르다. 양안부등은 대상의 상대적인 거리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우리가 눈이 한 개만 있다면 또 눈이 3개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맞춰서 볼까? 이런 이야기들, 의문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이 양쪽이 다르게 영상을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상의 상대적인 거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뇌는 시선 수렴의 각도를 파악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사물을 응시하는지, 내가 가까이 있는 걸 보는지, 멀리 있는 걸 보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단한 단서예요. 상대적 크기, 중첩, 상대적 명확성, 결의 밀도 변화, 상대적 높이, 상대적 운동, 선형 조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단한 단서에서 그러면 상대적 크기는 무엇인가? 두 물체의 크기가 비슷한 물체가 있어요. 비슷한 물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망막에 맺혀진 영상의 크기가 작을수록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크기예요. 자, 망막에 영상의 크기가 작게 맺힐수록 영상의 크기가 영상이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상대적인 크기다.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첩은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잖아요. 한 물체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경우, 물체가 일부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가려져 있는 게 더 멀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각된다. 이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한 단서에서 상대적인 명확성. 윤곽이 뚜렷한 물체랑 윤곽이 이제 흐린 물체가 있다라고 봤을 때 뚜렷한 물체보다 흐리게 있는 게 우리한테는 더 멀게 느껴진다. 지각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의 밀도 변화. 자, 간격이 넓고 구별되는 결의 밀도가 점차 좁고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지각돼요. 그러니까 간격이 넓고 구별되는 결의 밀도가 점차 좁고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밀도가 좁고 구별하기 어려워지면은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인 높이예요. 이번에 높이에 관한 것인데, 두 대상이 지평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 시야에서 위쪽에 있는 대상을 더 멀리, 그러니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위쪽에, 내 눈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더 멀리 있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한 단서에서 상대적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고정된 물체도,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적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선형 조망인데요. 선형 조망이 무엇이냐? 기차 선로가 있잖아요. 기차 선로와 같은 그 평행한 선들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점점 이렇게 붙어서 나중에 점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그렇게 그렸던 기억 나시죠? 선들이 가깝게 모일수록 거리는 더 먼 것으로 지각되는 거. 이게 이제 단한 단서에서의 선형 조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지각이에요. 지각적 조직화에서 운동지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스트로보스코픽 운동, 파이 현상인데요. 영화 볼 때 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만화 그림을 한 50장 정도를 그려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위치를 다르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걸 넘겼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그 영상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영상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약간 다른 영상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짜라르륵 하고 한꺼번에 다른 영상들을 보여줘 버리면 뇌는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하는 거예요. 실제 움직인 게 아닌데. 그래서 영상의 영화 필름이 운동 지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운동 지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영상 또는 약간의 움직임이지만 큰 움직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트로보스코픽 운동 파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파라렉스는 뭐냐면 관찰자 자신이 관찰하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정지해 있는 물체들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운동 파라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극의 해석에서요. 자극의 해석을 우리가 이제 좀 보자면 감각 박탈과 시각 회복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 지각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거 아까 언어 자극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고양이 실험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발달해야 될 시기에 자극을 노출시켜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발달이 어렵게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상적인 감각, 지각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때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각 박탈이 될 수 있다. 자, 지각 수능이에요. 좌우가 바뀐 안경을 쓰거나 뭔가 찌그러져 있는 안경을 썼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상이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뒤바뀌어서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 어지럽거나 제대로 시야가 이게 확보가 안 돼서 보이지 않는다거나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마다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넘어지지 않고 걷거나 물체를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적응을 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의 지각은 달라진 상황에서 계속 잘 적응을 해요. 쉽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각 수능입니다. 자, 지각적 갖춤새.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험, 가정, 그리고 기대를 통해서 지각적 갖춤새 또는 마음의 갖춤새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갖춤새, 지각적 갖춤새가 우리의 그 지각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먼저 제시된 물체가 지각적 갖춤새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먼저 물체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우리가 이 물체는 이건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거구나 라고 지각을 하는데 이게 지각적 갖춤새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지각하려는 그런 그 마음적인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지각적 갖춤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보인다. 그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물을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물을 보거나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이게 또 우리가 지각적 갖춤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락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맥락 효과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인식, 우리에게 어떤 자극들이 있어요. 수많은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지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인지심리학, 그다음에 신경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맥락 효과입니다. 자극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주어진 자극은 서로 다른 도식 때문에 다른 것으로 지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즉각적인 맥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극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극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 자극으로 이렇게 하나가 왔는데 두 번째는 이 자극과 저 자극이 복합적으로 함께 온다든지 이런 다른 도식이 있으면 같은 자극을 우리가 시각적인 자극을 처음엔 한 번만 받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자극 플러스 후각적인 자극 플러스 청각적인 자극,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받는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갔어도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인 맥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맥락, 어떤 환경, 우리가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맥락에 따라서 같은 자극도 다르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맥락 효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각적 갖춤새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각적 갖춤새와 맥락 효과를 보면 경험이 어떻게 지각을 구성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믿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을 봐요. 지각해요. 그리고 맥락 효과는 이런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맥락,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지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요소들이 경험이 어떻게 지각을 구성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비슷한 어떤 일을 예전에 했을 때 되게 좋은 경험이 있다, 기분 좋은 경험이 있다 하면 지금 현재 환경 맥락에서도 우리가 되게 기분 좋은 맥락으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 비슷한 환경에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맥락으로 왔을 때, 이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비슷한 자극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각적으로 이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지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각적 가춤세와 맥락 효과를 보면 경험이 어떻게 지각을 구성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자극이 극단적으로 다른 그 지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맥락 효과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옆에 해놨는데, 어떤 한 자극이 있어요. 자극을 주는데 이 자극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른 지각,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이런 자극을 받으면 보통 이러이러한 A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극, 그 지각을 보여주는데, 지각을 A로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A라는 그 어떤 자극을 줬는데 A라는 지각을 하지 않고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지각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 그러니까 이쪽 나라의 문화와 저쪽 나라의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같은 자극을 줬는데도 이쪽에서는 A라는 자극을 보여줬고 A라는 지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B라는 지각을 했다는 거, 완전 다른, 완전 반대되는 지각을 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와 맥락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변의 맥락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지각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인 경험의 영향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영향, 그 다음에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그 뭐 집단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지각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이것을 맥락 효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10강에서 인지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처음에 인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바깥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쵸? 사람의 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의 한 분야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지 심리학에서 우리가 지각에 대한 거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각적 착각, 같은 자극을 우리가 보더라도,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세 줄에 화살표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각적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지각적 조직화, 자, 형태 지각, 깊이 지각, 운동 지각, 자극의 해석,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적 조직화를 풀어봤는데요. 형태 지각에서는 배경과 전경, 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 그쵸?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경이 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은 배경이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지각 집단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형태성, 이 5가지 옆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지각을, 형태 지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근접해 있는 것들을 묶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끼리 묶고 연속적인 것들을 묶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깊이 지각이에요. 양한 단서, 단한 단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2개이기 때문에 뭐 영상이 다르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다르게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단한 단서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눴던 부분들 설명,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들춰보시고요. 자, 운동 지각, 우리가 멈춰져 있는 그림을 약간의 다른 각도로 여러 장을 만들어서 짜르륵 넘겼을 때 보이는 거, 그쵸? 그것과 관찰자가 또 다른 위치에서 뭔가 자극을 받을 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다른 지각을 느낄 수 있다. 운동 지각에서 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극의 해석, 지각수는
지각적 갖춤새 맥락 효과를 설명드리면서 자극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외부의 자극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등성처럼 후천적인 경험 때문에 경험하는 지각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각적 착각이죠. 지각적 착각에 대해서 제가 선 3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외부의 자극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현상, 항등성처럼 후천적인 경험 때문에 경험하는 지각 과정이다. 이것을 지각적인 착각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사람이 대상을 지각할 때는 지각의 중심 부분에 떠올려지는 부분과 그 뒤로 물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지각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 땡땡이고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이 땡땡이라고 한다. 여러분 맞추셨죠? 네, 전경과 배경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부분,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전경,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지심리학 첫 번째 시간 같이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 정리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던 부분들 하나하나 짚으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잘 되뇌이고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인지심리학 두 번째로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